자, 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고유가 속에서 역대급 실적을 써나가고 있는 정유사들이 그야말로 성과급 파티를 벌이고 있답니다. 한 정유사 직원들은요, 성과급으로 무려 연봉에, 놀라지 마세요, 50%를 받게 됐다는데요. 서민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배 아프고 자꾸 뭐가 막 오른다는 소식에 혈압도 오르고, 정치 뉴스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니 병원에서는 서민들에게 성과급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2023년 어느덧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뉴스파이터 뒷목 잡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그런 사건을, 그런 사연을, 일단 사연이라 해볼게요. 그런 사연을 전해드렸어요. 부산에서 막차를 놓친, 강릉 가는 막차를 놓친 한 할머니가 그 첫 차 갈 때까지만 좀 몸을 녹이자 하고 지구대 갔다가 쫓겨난 그 사건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하마터면요, 이 영상이 묻힐 뻔했다, 그런 얘기가 들려. 이게 대관절 무슨 얘기입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공분을 샀던 뉴스였죠. 그 뉴스가 세간에 알려지게 된 건 CCTV가 공개되면서였습니다. 네. 그런데 새로운 또 이 의혹이랄까요? 제기가 됐는데요. 네. 할머니가 사건을 겪은 직후에 이 경찰에 문제를 좀 제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CCTV 영상 좀 보자, 좀 다오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경찰 대응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허. 관할 경찰서에서 할머니에게 그러면 CCTV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들 얼굴 다 모자이크로 지워야 되는데, 아, 지금 이렇게 말이죠. 지금 네, 이 영상처럼. 이런 식으로죠. 네. 예, 그러면 거기 돈이 몇백만 원 드는데 괜찮겠냐는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건데 정보 공개 청구를 포기하도록 할머니를 회유하려고 이런 대응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일단 몇백이 들어요. 어르신, 이거 몇백만 원 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상당히 이제 당황도 되고, 또 비용이 많다는 얘기,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아예 정보공개 청구, 저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지만 CCTV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사전에 회유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관련해서 이 어르신, 할머니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가 한다 그랬더니 모자이크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걸 다 지워야 된대요. 그러면 몇백만 원 든다고. 늙은이가 이거 되겠나 해서 포기를 했지. 일단은 이 할머니 말씀처럼 그런 생각 들겠죠. 아유, 그렇게 많이 들어요? 아유, 그럼 정보공개 포기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럼 하나 짚고 넘어갈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안진용 기자님, CCTV를 확인하는 게 그렇게 진짜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까? 일단 이 할머니 너무 감당하기 큰 금액을 듣고 포기하려다 MBN에 제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MBN 기자가 모자이크 영상 전문 업체에 이걸 의뢰해 본 겁니다. 네. 모자이크라는 견적이 얼마냐 했더니 45분 분량의 해당 영상에 대한 모자이크 비용은 경찰이 얘기한 몇백만 원은커녕 30만 원도 되지 않는 26만 1,800원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가 모자이크 작업을 해서 경찰서로 영상 파일을 보냈고, 할머니가 이 파일을 받아 다시 MBN으로 제보하게 된 겁니다. 지금 26만 1,800원이란 견적이 나온 거예요. 저기에 공이 하나 우리가 빠진 게 아니에요. 260만 나온 그런 게 아니에요. 26만 원 돈으로 견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이 할머니 얘기가 경찰이 할머니 이거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러려면 이거 수백만 원 들어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했는데 이 수백만 원 얘기는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지구대 CCTV도 공개 대상입니다. 다만 그중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얼굴 등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 입장에서는 비싼 열람 비용에 스스로 정보공개 청구를 포기하도록 경찰이 회유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찰서는 회유 의혹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 CCTV 분량과 모자이크 양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네. 나아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여성의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서 모자이크 업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시간당 60만 원으로 파악됐고 마침 CCTV 영상이 5개여서 최대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올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왔죠. 이 모자이크 업체가 5개 영상을 하나로 묶는 등 비용을 절약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은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약간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회유, 이 영상이 아예 언론에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회유한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경찰의 지금 입장처럼 알아봤더니 시간당 CCTV를 한 건 처리하는,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60만 원이고 당시 지구대 내부를 비추는 CCTV가 각도에 따라 보니까 총 5대더라. 그러면 곱하기 단순 계산을 해도 수백만 원 나오니까 그렇게 비용이 나온다는 걸 설명을 친절하게 해드렸을 뿐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뭐 서로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는 충분히 생각은 들어요. 다만 차제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논란이 불거진 것은 경찰이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너무 무성의하게 그리고 시민에 대해서 너무 매몰차게 몰인정하게 대한 거 아닌가? 세상에 그 엄동설안에 그때 당시 부산 영화의 날씨였다 그랬잖아요. 그 오갈 데 없는 몇 시간만 잠깐 머물게 해줬더라면 왜? 다른 경찰서에선 정반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온다고 봅니다. 차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정말 기대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반대로 내 일이 아닌데도 달려간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연 좀 짚어볼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네, 바로 경주에서 한 시내버스를 운전하시는 그 버스 기사님이 네. 주인공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달리고 있는 시내버스 한 대.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희뿌연 연기가 보이죠? 아이고. 그러자 급히 한쪽에 버스를 멈춰 세우게 됩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버스에서 내린 한 남성이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갑니다. 바로 이분이 해당 시내버스의 기사분인데요. 화재 현장을 발견하자마자 저렇게 차를 멈추고 차에 있는 소화기를 움켜쥐고는 달려나간 것입니다. 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밖을 내다보는 사이에 어느새 버스 기사분은 불길을 잡고 있었는데요. 네. 곧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하. 박성배 변호사님 영상을 보니까 물론 여느 화재가 다 그러겠습니다만 처음엔 작은 불씨로 시작하지만 저 때 보세요. 언뜻 봐서는 불길이 작았지만 영상 속에서도 당시 바람이 상당히 거셌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걸 조금만 방치했다면 큰 불로는 삽시간에 번졌을 수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1시 5분경 경주시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버스 기사가 상가 건물 주변에서 난 불을 목격합니다. 바람이 불고 있어서 확대될 상황이었고 네. 주변에 딱히 진화를 시도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네. 마치 주변을 운행하던 버스 기사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는 마침 버스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뛰어나가서는 불 끄기를 시도하게 됩니다. 조기 진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남은 불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완진되게 됩니다. 저 영상 보세요. 저 버스 기사님이 소화기를 뿌릴 때 소화기 하얀 분말이 지금 화면 왼쪽 하단 쪽으로 확 쏠리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는 걸 저 소화기 분말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마 저 기사님이 혹시 소화기 분사 방법을 평소에 숙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대편, 그러니까 바람을 등지고 지금 쏘고 있잖아요. 소화기를. 정말로 적절한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저 상황에서 상당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침착하게 대응을 한 게 눈에 띄는데 해당 버스 기사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 중에 있으니까 좀 멀리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한 1시 정도 됐을 겁니다. 화재라 하는 걸 직감했죠. 소화기로 가지고
뭐 초동질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가 빨리 갔죠. 평소에 또 경주 소방서에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한 번씩 화재 관련 교육도 하고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안전 교육도 받고 기사들은 항상 또 마인드가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그런 대책이 항상 대면돼 있죠. 소위 저는 뭐 분기에 한 번씩 각자 기사들이 점검해가지고 불량도 있으면 교체하고 이렇게 합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평소에 교육을 받으셨어요.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방금 들으셨던 대로 경주 소방서에서 1년에 2차례씩 네. 이렇게 이제 소방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네. 회사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오.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준비된 자만이 화재를 진압한다. 그러네요. 뭐 이런 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겠죠. 아하. 그리고 소화기를 그냥 비치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분기별로 이 소화기의 상태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인가 항상 점검하는 자세를 가지셨다고 해요. 사실 이 기사분들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어떻게 보면 목숨을 싣고 그렇죠. 다니는 네. 교통수단을 운전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평상시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저런 어떤 그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준비하고 계셨다는 점에서 정말 책임감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초동 진화를 너무너무 잘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시 후에 119 대원분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영상을 접한 119 관계자들은 네.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은 이렇게 화재 초기의 소화기의 대응은 소방차 10대에 맞먹는 만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대박 거죠. 사건. 이렇게 기사님의 침착한 초기 대응 덕분에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고 하고요. 네. 게다가 이 버스 기사님 30대 장성한 아들 둘을 두고 있는데 두 아들이 아버지 참 용감하시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진짜. 네, 맞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운 아버지, 이 전국 방방곡곡이 자랑할 만한데 정말 이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앞서 버스의 CCTV, 내부 CCTV를 보면 많은 승객분들이 타고 계셨는데 그 승객분들도 칭찬이 자자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버스에 타고 계시던 승객 한 분이요. 경주시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올렸는데요. 아, 그래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건물 뒤편에 불이 난 줄도 승객들은 잘 몰랐다는 어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버스 기사분이 그 상황을 딱 짚어내시고서는 큰 불이 될 뻔했는데 불을 본인이 스스로 끄고 119가 올 때까지 침착하게 조치를 한 이후에 다시 운전을 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하셔서 정말 기사님 덕분에 아무 탈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저게 사실 보시는 분들은 에이 참 뭐 버스 내부에 뭐 소화기 있으면 다 끌 수 있지. 아니에요. 진짜 저 같았으면 진짜 100번 양보 저 같았으면 에이 누가 끄겠지. 나 빨리 운행 시간 맞춰 가야 되는데 하고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저 기사님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정말 날씨 추운 이 겨울에 우리한테 훈훈한 소식 전해주셔서 정말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야, 진짜 연예계에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어제였죠. 배우 송중기 씨와 깜짝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상은 영국인 여자친구인데요. 네. 어제 팬카페 공식 입장을 냈을 때 3번 놀랐습니다. 왜요? 첫 번째는 일단 이 케이트 루이스 손더스 양과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라는 결혼 발표 때문에 한번 놀랐고요. 어머. 두 번째는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혼인 신고를 하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어머. 여기서 또 한 번 놀랐죠. 왜냐하면 왜요? 결혼 발표가 아니라 이미 부부가 됐다니까요. 아하. 하지만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왜? 뭔데요? 저희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도 함께 찾아왔다고 현재 임신 중인 사실까지 밝혔습니다. 어머 한 번의 소식에 기쁜 소식 3종 세트를 들고 왔어요. 대박 사건.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혼인신고는 어디서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절차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라 혼인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준비해서 우리나라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따르면 송중기 씨 따로 법적 대리인도 없이 혼자서 중구에 있는 주한 영국 대사관 이어서 종로구청에 가서 모든 혼인신고 절차를 마쳤다고 합니다. 야, 유명인이 몸소 무슨 누구한테 뭐 매니저분이나 누구한테 시킨 게 아니라 직접 몸소 가서 다 그
복잡한 절차를 다 몸소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거예요. 사실은 김현주 평론가님, 저 송중기 씨 옆에 계신 이름 제가 기니까 제가 볼고 읽을게요. KT, 루이스, 쏜더스가 대체 누구예요? 네, 어제 그 송중기 씨가 직접 그 팬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서 네. 과연 그녀는 누구인가를 아하.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송중기 씨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니 선한 마음을 가졌고 어허.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왔다. 아주 현명하고 멋진 사람이고 그녀 덕분에 저 또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네. 앞으로 더욱 큰 책임감과 열정이라는 이 두 날개를 가지고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배우로서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네. 이렇게 멋진 글을 남겼습니다. 요 그래픽 그냥 놔둬보세요. 요 그래픽 그냥 놔둬보세요. 아니 송중기 씨, 아니 뭐 지금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콩깍지 씌어가지고 뭐 열정적이고 현명하고 멋진 사람도 오케이 다 좋아요. 다 알겠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안진영 기자님, 저 쏜더스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만나고 그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네, 그게 핵심일 수 네. 있겠죠. 일단 송중기 씨보다 한 살 연상입니다. 오호. 영국인 아버지와 콜롬비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거봐요, 취재하면 다 나와요 지금 이제. 네, 영국 런던 출신이지만 14살부터는 이탈리아에서 살아왔습니다. 아하. 특히 이탈리아 보커니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 보커니 대학교, 이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송중기 씨가 출연한 드라마 이 빈센조에서 송중기 씨가 이 학교 출신인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작품 안팎이지만 둘은 또 동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쏜더스, 여러분들 그 조지 클루니라는 유명 배우가 선전하는 캡슐 커피 광고 기억하시는지 알죠, 모르겠는데 알죠. 거기서 조지 클루니에게 말을 건네는 그분이 바로 쏜더스입니다. 오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배우 활동은 잠시 중단을 했는데 2022년 12월 26일 이분이 바로 맞습니다. 이분이 어머. 바로 저분입니다. 어허. 너무 유명한 광고죠. 네, 저분이 바로 송중기 씨의 그녀 저 때 쏜더스입니다. 저런 말을 걸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후문이 혹시 송중기 씨 아세요? 조지 클루니 뭐 그런 얘기 있어요. 네. 네, 이 송중기 씨 워낙 저런 미모의 여자친구를 뒀기 때문에 마음을 네. 숨기지 못했는데 공식적으로 여러 사실 밝힌 거는 지난해 12월이지만 이에 앞선 9월 한 시상식에서 사랑하는 우리 KT 날라 마야 안데스 진심으로 사랑한다 얘기를 했는데 네. 이때만 해도 이 KT가 저 KT라는 건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하, 그랬죠. 무슨 통신회사를 말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KT 아마 지금 이분을 얘기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혼인 신고를 했다면 또 하나의 궁금증. 장유미 변호사님, 신접살림 어디서 차려요? 이미 이제 같이 살림은 합쳤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송중기 씨가 이 이태원동에 본인 개인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오. 거기서 같이 살고 있다라고 디스패치가 보도를 했는데 그럼 언제부터 같이 거주를 했느냐? 지난해 봄부터 신접살림은 차렸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후에 손더스가 임신을 하자 송중기 씨가 그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지금 그 이태원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네. 또 손더스 씨는 본인의 친정엄마로 추정되는 분과 함께 쇼핑을 즐기는 모습이 또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야, 이건 뭐 별게 다 궁금하다라고 시청자분들이 저희한테 타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딱 들어도 이태원 집이면 단독주택이면 상당히 비싸겠네요. 그렇죠. 네. 게다가 이제 지하 3층, 어머, 지상 2층. 아하. 연면적이 그러니까 뭐 쉽게 이해하도록 이제 평수로 얘기를 하자면은 301평. 아하. 그러니까 300평이 조금 넘는 거죠. 네. 제곱미터로 하자면 998.21 제곱미터. 어머. 제가 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아, 취재하면 다 나와요, 진짜. 네. 이 아주 대저택인데요. 네. 2016년에 송중기 씨가 이 이태원 주택을 구입을 했을 때 당시에 가격이 100억. 근데 이제 이게 재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 그래서 어머. 현 시세를 굳이 따지자면 200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 진짜 비싼 곳에 이제 신접살림을 차렸어요. 그런데 이제 부부가 된다는 건 두 사람만의 결합일 수도 있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양가 부모님들의 어떤 마음 분위기도 중요하잖아요. 네. 송중기 씨 부모님 달리 할 말이 없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요. 어머? 네. 아들의 결혼에 무엇보다 임신 소식까지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보다 더 기쁠 수는 없겠지만 그 말씀을 기쁨, 아끼시는가 봐요, 그죠? 또 앞으로의 다짐 모두 당사자인 송중기 씨가 충분히 전달했다고 보고 달리 말을 더 보태지는 않는 것 예.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한꺼번에 안진용 기자님 우리한테 또 팬분들한테 3종 세트 선물을 기쁜 선물을 다 갖다 줬는데 그래도 많은 팬분들 또 시청자분들은 아니 혼인신고까지는 한 건 알겠고 신접살림 차렸고 또
2세까지 이제 태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백미는 예식은 안 올립니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궁금증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많은 보도가 나왔는데 3월에 예식을 올리고 8월에 출산을 할 거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머. 이에 대해서 송중기 씨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생활이기 때문에 일일이 알려드릴 의무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하. 근데 생각해보면 지난해 송중기 씨가 맨 처음 열애를 고백했을 때 그때도 결혼설, 임신설이 함께 있었지만 얘기가 없었거든요. 한 달이 지난 후에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차차 송중기 씨가 또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이고 아하. 다만 이 예식이라는 게 거창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지금 아내가 임신 중이기 때문에 둘만의 소박한 식을 치른 후에 나중에 언제 치렀습니다라고 밝힐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제발 우리가 진정으로 송중기 씨를 위하고 사랑한다면 두 분이서 차근차근 계획 잘 세울 수 있도록 먼 발치서 응원하고 사랑해 주는 게 그게 정말 진정한 팬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예쁜 행복한 삶을 꾸려가시길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쁘네요. 분위기 바꿔봅니다. 쇼쇼쇼쇼쇼쇼 햇빛은 없는 거야. 불타는 트로맨들의 본선 2차전 경연이 어느덧 막을 내렸어요. 이제 본선 3차전 경연만을 앞두고 있는데 그 멋진 무대를 앞두고 아주 특별한 무대가 먼저 미리 선을 보였답니다. 어떤 무대인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연에 앞서서 지난 본선 2차 탑5가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본선 2차전 3위 황영웅, 1위 박민수 씨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세월아 나는 어찌 돌아도 보질 않느냐.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엔 고장도 없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아, 이 무대가요, 딱 이 화면에 보니까 그런 느낌이 와요. 뭔가 디너쇼 느낌이 확 옵니다. 안지준 기자님. 네, 본선 3차전을 앞두고 왜 디너쇼 무대를 보여줬을까요? 네. 세 번째 경연이 바로 디너쇼 경연이기 아,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경연도 경연이지만은 이를 무대를 보는 분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무대를 꾸미겠다는 의미인데 2차전 합격자들이 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예인 대표단 130점, 국민 대표단 270점, 점차 이 대중들의 투표 점수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승자를 가리고요. 첫 주자는 지난주 응원 투표 또다시 1위를 한 황영웅 씨가 구성한 뽕영제입니다. 뽕영제의 멤버들은 황영웅, 민수연, 정다은, 신명근, 춘길팀인데 이들의 주제는 아내를 위한 세레나다였습니다. 야, 황영웅 씨와 박민수 씨의 무대는 본격적인 디너쇼 경연의 이른바 오프닝 무대, 여는 무대였군요. 그렇다면 이제 뽕 형제팀이 준비한 디너쇼 경연, 아내를 위한 세레나데. 벌써 제목만 들어도 기대가 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 누가 봐도 예뻐 하염없이 예뻐 사정없이 예뻐 애기야 부를 때 빨리 나와. 마스카라 오브 립스틱 오브 씌웠다 발랐다 여우 둔갑도 그만하고 내 맘속에 박힌 너 바로 나와도 몰래 보고 싶다 빨리 내가
기다리잖아. 자신 있게 거울 한번 무시해봐. 내 맘속에 짠 박힌 너 바로 나와도 넌 너무 예뻐. 보고 싶다 빨리 내가 기다리잖아. 디너쇼라는 특징도 살리면서 본선 3차전 경연이다 보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무대의 완성도, 퀄리티 이런 게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뽕 형제 팀의 그 디너쇼 주제가 네. 아내를 위한 세레나데인데다가 그 방금도 보셨습니다만 박현빈 씨의 노래죠. 넌 너무 예뻐. 네. 이 노래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아하. 특히 여성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 술렁임이 있었다 그래요. 아하. 아, 내 남편 여기 있었네. 뭐. 이런 반응을 이제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5분이 한 팀을 이루면서 이름이 이제 뽕 형제. 네. 그러니까 트로트라는 음악으로 형제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요. 네. 5분의 음색을 고려해 볼 때 그 황영웅 씨가 요런 보컬이 같이 팀을 이루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마 구성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굉장히 합이 좋다 그럽니다. 어허. 이제 MC를 맡고 있는 도경환 씨도 네. 이 사람들 정말 친해요. 멤버들끼리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앞으로 연예인 대표단들의 평가로는 여기서 이 준결에 진출할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이런 지금 평가를 벌써 내놨다고 합니다. 네. 어쩐지 사람들이 보는 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영상만 봐도 팀원들의 호흡이 정말 장난 아니게 착착 맞아들잖아요. 다 이유가 있었는가 본데 그 이유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명에 어울리게 실제로 굉장히 친하다고 합니다. 멤버들끼리. 그 중에서도요. 민수연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황영웅 씨 자취방에 들어가서 거주 중이시랍니다. 죄송합니다. 어때요? 실제로 집에서도 저런 목소리를 항상 내고 있나요? 수연아, 밥 먹을래? 근데 영웅이가 오히려 더 굵어지는 것 같아요. 편하게 있을 때. 뭐 이렇게 제가 배가 고프다. 영웅아 나 배고프다 이러면은 네. 라면 먹을래? 대한민국 라면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라면 먹고 갈래거든요. 라면 먹을래? 한번 들어볼게요. 자기야 라면 먹고 갈래? 이영애 씨와는 또 다른 버전인데 와, 상당히 저 목소리로는 라면을 안 먹고 싶어도 당연히 먹고 가야겠어요 지금. 네, 거부할 수 없는 네.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건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같이 살면서부터인데요. 민수연 씨 집이 대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이제 공연하랴 뭐하랴 왔다 갔다 하니까 황영웅 씨가 너 이렇게 힘들면 내 집에 내 자취방에 들어와서 같이 살래? 라고 해서 한 달째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 두 사람 왜 이렇게 잘 맞느냐? 네. 94년 개띠 동갑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 어제 적이 오늘의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 좀 묘합니다. 일단 이 두 사람이 2차 대회에서 1대1 라이벌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네. 이때 황영웅 씨가 민수연 씨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아. 너 나와 라고 하면서 막상대로 지적을 했고 그때 승자는 황영웅 씨였는데요. 아하. 민수연 씨도 패자부활전으로 살아나서 바로 본선 3차전에서 두 사람이 다시 한 팀을 이룬 겁니다. 네. 진짜 언젠가는 외나무 다리에서 경쟁을 펼칠 이 두 사람인데 지금 같이 한솥밥 먹으면서 우정을 다지고 있다는 게 참 이례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요. 뭔가 지금 두 사람의 호흡도 중요하지만 안진영 기자님, 황영웅 씨가 민수연 씨 말고 지금 다른 팀들을 이렇게 막 선발했단 말이에요. 뭔가 특색을 다 봤을까요? 어떤 겁니까? 보니까 황영훈 씨가 해안이 있는 것 같아요. 어허. 왜냐면 야구를 할 때도 투수가 있고 포수가 있고 축구를 할 때도 수비수와 공격수가 그렇죠. 있죠. 한쪽만 잘하는 사람을 아무리 모아놔도 팀이 안 됩니다. 아하. 그런데 일단 황영웅 씨 떠오르는 트로트 황제죠. 이외에 정다은, 민수연 두 명은 정통 트로트 가수입니다. 경력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신명근은 퍼포먼스에 능합니다. 또 성악 발성이 있어서 새로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죠. 여기에 춘길은
모세라는 이름의 유명 발라드 가수 출신이기 그렇죠. 때문에 또 다른 음색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조화를 생각해서 팀을 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렇게 마치 비빔밥처럼 여러 요소가 지금 맛을 내는 뽕형제 디너쇼. 아직 여기서 감탄하기는 이릅니다. 또 하나의 디너쇼 무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남자가 아직도 주방에 들어가지 않았어. 얘들아 모두 짚어! 자, 그녀에게 시간을 주자. 그녀에게도 시간은 필요하지. 내 사랑의 장점 그녀의 일을 나도 하는 것 필수감각 아니겠어. 그거야. 자, 이제부터 접시를 깨트리자. 한편의 뮤지컬로 흐르다가 막판에는 서커스까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연 앞에 디너쇼라는 말이 붙었던 것 같아요. 아. 여기에 딱 걸맞은 무대라고 볼 수 있는데 신명근 씨 하면은 예심에서 나의 영토라는 노래로 올인을 받았죠. 그 노래를 개사해서 시작을 했고요. 주제는 사랑받는 남편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식탁을 저렇게 책상을 들고 나왔던 거였고요. 얘들아 모두 집합이란 말에 모두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서 이 신명근 씨와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앞치마 복장에 발랄한 율동으로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을 했고 이 무대를 본 연예인 판정단 위트 있는 무대였다. 보는 재미가 있었다라고 호평했습니다. 야, 어느덧 신명근 씨가 주부 대통령으로 불리면서 별칭 국자좌로 불리고 있는데 지금 볼 때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아이디어가 진짜 번뜩이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 완전히 번뜩이죠. 네. 이번 무대에서도 보면 신명근 씨가 계속 국자를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1등 신랑감 이미지가 사실 첫 무대에서부터 굳어졌거든요. 그런데 정말 국자로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그 이미지가 확고해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노래는 신명근 씨가 노래, 안무 모두 리드했고요. 다른 멤버들이 화음과 코러스를 맡으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완벽한 호흡의 무대였는데 네. 일단 가수 이석훈 씨도 이 무대를 평하기를요. 네. 일단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다. 그리고 흐름, 구성, 곡 전부 좋았다고 극찬을 했고요. 네. 또 이 이지혜 씨 같은 경우에는 야 신명근 진짜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감탄을 자아냈어요. 아하. 근데 사실 너무 서운한 게 제발 이 시간은 찾아오지 말았으면 하는 게 마지막 무대란 게 있잖아요. 메들리에 이 디너쇼의 마지막 무대 이 뽕형제의 메들리 마지막 무대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 넘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잘한다. 그대 등기 서러 내 눈은 젖어드는데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남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여자야 당신은 나의 여자야.
황홀경에 빠집니다. 물론 원곡도 노래가 정말 좋지만 이 5분이 부르는 이 애모는 5가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네. 1990년에 이게 나왔던 노래거든요. 네. 김수희 씨의 애모. 그런데 사실상 한 2, 3년을 묵혀두다시피 하다가 1993년에 역주행을 하면서 굉장한 인기를 모으면서 최대 히트곡으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1993년 이제 그때가 언젠고 하니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가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하여가를 누르고 대상을 차지했던 곡이 바로 어머. 이 김수희 씨의 애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일화를 김수희 씨가 직접 얘기한 것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본인이 대상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막 수다 떨고 이러고 있다가 이름 부르는 거를 놓쳤다 그래요. 어머.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본인이 이름이 호명됐다는 걸 알고 막 주저앉았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또 그 딸이 어렸는데 그 서태지의 팬이었다고 해요. 오. 그래서 이제 막 울어서 아니 너 왜 우느냐 엄마가 이렇게 상을 받아서 너무 좋아서 우는 거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엄마가 왜 서태지를 이기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울었다고 해서 전부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또 반전의 웃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동과 가창력까지 다 잡은 뽕 형제 마지막 애모를 부른 마지막 무대까지 봤는데, 자, 시청자분들도 당시 현장에 있던 국민 판정단 분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시청자들 감동의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뽕 형제 환상의 하모니에 귀가 호강한다. 이렇게 애절하게 다가오나 무대 감동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무대를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 남성 아이돌의 활약이 상당합니다. 일시적이나마 트로트계에도 남성 아이돌이 나타난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색다른 매력이 느껴져서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트로트계 남성 아이돌이 나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지 않은 곡까지 합하면 총 5곡의 무대를 선보였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무대였을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앞서 소개해드린 3곡 외에도요. 나훈아의 3호, 현철의 봉선화 연정을 소화했는데 노래마다 결이 다릅니다. 네. 이거를 같은 무대에서 서로 다른 매력으로 뽐낸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이 5명이 이걸 우수하게 소화해냈고요. 이에 대해서 연예인 대표단은 짜임새 있게 채운 디너쇼였다. 네. 곡 전체의 흐름과 구성이 너무 좋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네. 단 윤일상 작곡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하. 너무 잘할 수 있는 분이 많은데 아쉬웠다는 거죠. 그 네. 이유는 팀워크가 돋보인 것에 비해 개인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쉬웠다는 겁니다. 네. 개개인이 너무 훌륭한데 그들이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였죠. 결국 점수는 총점 130점 중에 115점입니다. 어허. 현재까지 1등인데 평균 90점 정도 되거든요.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다른 팀의 무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국민 대표단 점수는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거 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들떴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또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경찰들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스토킹으로 인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경찰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이었는데요. 네. 지난해 11월에 본인의 집에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수상한 남성을 발견한 거예요. 어머. 당연히 무섭겠죠. 네.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네. 그리고 신고 직후에 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다시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서 끊으려고 하던 그 찰나에 네. 대뜸 자기 이름과 욕설이 섞인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지금 믿기지가 않잖아요.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고 당시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주변 상황이 웅성웅성 시끄러우니까 끊으려는 찰나에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들려왔다는 걸 실제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러분 감 잡으셨죠? 왜 삐삐삐삐삐 안진용 기자님 뭐 삐삐의 정체가 뭡니까? 실수로 한 경찰관이 이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통화가 연결된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경찰끼리 대화를 하다가 피해 여성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겁니다. 피해 여성을 상대로
아무리 실수로 통화 버튼이 눌러졌다고 하지만 피해 여성을 상대로 욕을 할 게 이유가 뭐가 있어요? 대체 이 상황에서 장윤미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피해 여성도 해당 지구대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예, 네. 그래서 항의를 하면서 대관절 어떤 분이 저한테 욕을 했느냐라고 물었는데 누가 욕을 했는지조차 알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요? 서로 거기 지구대에 있던 경찰들이 내가 했다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시종일관 피해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자가 좀 곤혹을 치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라면 그런 거잖아요. 누가 정말 저한테 아까 전화로 욕설을 했나요? 하면 민원인분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혹시 변명을 하거나 발뺌을 하는 게 사람의 이치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경찰들은 내가 그래서 욕 내가 한 거예요. 왜? 욕 내가 한 거라니까요. 이랬답니다. 이 상황도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관련 그 여성의 피해 여성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했는지 가려내는 데만 20분 걸렸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고 서로 자기가 했다고 거기서도 피해자를 무시하고 해당 경찰의 행태도 너무 어처구니 없지만 당시 그러면 그 여성을 상대로 왜 욕설을 했을까? 일단 그 이유가 먼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신변 보호 요청을 했으면은 이 여성에게 하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연락이 오게 되면은 바로 무슨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욕설을 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아하. 그 이후에 누가 그랬느냐고 물어봤을 때 서로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조롱과 다름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네. 도대체 이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었던 것인가 이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누가 욕설을 했는지 가려내는 데에만 20분이 걸렸다고 그랬죠. 앞서 피해 여성이 자 가려냈어요. 누군지 알아냈어요. 그러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왜 욕을 했답니까? 이 문제가 된 휴대전화는 공용 휴대전화로 추정됩니다. 특정 직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대 근무에 따라서 전 직원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추정되는데 이 지구대 설명에 따르면 평소에 피해 여성이 신고 전화를 자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이유를 들어보세요. 평소에 피해 여성이 신고 전화를 자주 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짜증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욕설했대요. 이걸 말이라고, 이게 말입니까?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 제가 이 표현을 정말로 불쾌하시겠지만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현직 경찰에 계실 때도 민원인들이 자주 이런 신고 전화 자주 하면 이런 짜증 자주 내십니까? 경찰분들이? 사실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신변 보호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서 딱 이에 부합하는 일은 없었지만 신고 전화를 자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이 터무니없지 않은 이상은 짜증을 쉽게 내지는 않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이 사건에서는 신고 전화로 출동을 해봤지만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매번 신고 전화에 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한 일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대다수 국민들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주체가 현실적으로 경찰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평소에도 불만을 토로할 필요가 없고 비록 헛걸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누가 욕설을 했는지 알아냈어요. 그럼 제대로 된 사과는 받기나 했을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일단 해당 지구대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사과문을 작성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이 피해 여성에게 그런데 왜 이런 사과문은 요구하는 것이냐라고 묻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사과문조차 이 피해 여성이 복사본으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분이 사과문을 받고도 그런 거잖아요. 뭔가 깔끔하지 않아요. 관련해서 피해 여성분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은 팀장님이 퇴근하면서 집에 들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복사본만 이 사과문은 저를 읽으라고 쓴 걸 아는데 이렇게 주기 싫으시면 뭔가 사과를 해도 깔끔하지가 않아요. 기분이 뒷맛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 사과라면은 직접 이렇게 눈을 보고 저희가 이게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 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과문을 작성을 했어요. 거기다가
그 원래 진본이 아니고 복사본을 사과문에 복사본을 들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과연 사과의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사과라는 것은 네. 어떤 그 단서를 붙이면 안 됩니다. 만약에 뭐 했다면 미안합니다.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담백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사과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과연 저게 진심이 묻어있는 사과인가가 좀 의심스럽네요. 복사본을 사과문에 복사본을 넘긴 이유에 대해서 해당 지구대 측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지구대 측은 해당 경찰관이 피해 여성에게 사과하면서 마무리된 일이고 징계 등 후속 조치는 따로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의도한 행동이 아니다 보니 징계가 없었던 것 자체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사과도 결국 피해자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굳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경찰이 처음에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초심으로 좀 돌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최근에 경찰의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안 좋은 일, 아름답지 못한 일 계속해서 들리고 있어요. 지금도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경찰분들 힘 빠지잖아요. 물론 전체 경찰분들이 다 그렇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걸 뒤집어 보면 일부 이런 경찰관들의 행태가 전체 경찰관들의 얼굴에 먹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요, 너무 감탄하는 게 새끼들을 위해서 어미들도 정말 필사의 노력을 다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국립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작은 동물 가족이 지나가다가 맹수인 표범과 마주쳤습니다. 아하. 자, 이 표범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동물 가족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 어린 새끼 2마리와 함께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호저 부부. 그때 어디선가 커다란 표범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어머머. 가운데 있는 새끼들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어머. 그러자 가시 같은 털을 바짝 세우고는 표범을 위협하는 호저. 어머. 표범은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어머머. 빈틈을 노리는 어머머머. 모습인데요. 아무리 재빠른 맹수 표범이라도 호저의 가시는 무서운 모양인지 어머. 쉽사리 공격하지 못합니다. 저렇게 한동안 대치를 이어가던 표범과 호저의 신경전은 결국은 저 표범이 발길을 돌리면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지금 저 동물이 언뜻 보면 이제 뭐 고슴도치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일단 호저라는 동물이래요. 그런데 호저가 지금 공세를 취하다 보니까 뭐 가시를 바짝 세워서 그렇지 덩치 면에서는 표범에 비할 바는 아닌데 놀라운 게 진짜 표범은 저 호저의 새끼만 진짜 노리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호저의 그 몸체보다는 그 가시처럼 이렇게 바짝 서 있는 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덩치가 커 보여서 그렇지 표범은 맹수기 때문에 사실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저 새끼 2마리를 가운데다 딱 놓고 방호벽을 이렇게 딱 친 어머, 거죠. 세상에. 그래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를 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네. 저렇게 짐승조차도 네. 그 새끼를 위해서는 본인의 생사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그 온몸을 던져서 저 표범으로부터 자식을 지켜내는 저 마음을 볼 때는 참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간혹 가다가 참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그렇죠. 표현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네. 저 호저 부부한테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면 요즘도 짐승이 화낸데 왜 툭하면 우리를 비교해? 뭐 그런다는데 지금 저 영상 속에 일단 호저 이 부부의 호저 엄마 아빠의 저 헌신이 대단한데 호저라는 동물이 우리한테 좀 낯선 동물인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호저라는 동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글 이름은요, 좀 특이한데 산 미치광이라고 네? 하고요. 예, 영어 이름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영어 이름 포큐파인입니다. 안 익숙해요. 안 익숙합니다. 저도 뭐 그렇습니다. 예, 몸 길이는 한 70cm 정도가 되고 네. 덩치는 몸무게 한 27kg 정도가 되는데요. 아하. 아시아나 아프리카, 유럽 열대나 남부 아메리카의 분포에 사는데요. 네. 일단 야행성 동물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멍 속에 숨어 지내는데요. 나무 열매나 나무 껍질 풀뿌리 등으로 연명을 하는 동물인데 특징은 적을 만나면요. 일단 아하. 바늘을 곤두세운다고 합니다. 아이고. 덩치가 크게 보이려는 의도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꼬리 쪽에 있는 그 바늘들을 진동을 시키는데 그러면
소리가 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소리를 내면서 적에게 달려드는 어떤 전략을 구사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가시가 상당히 좀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의 몸에 꽂히게 되고요. 그러면 근육을 파고들어서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그렇군요. 있다고 하는데요. 임신 기간이 한 112일 정도 되는 동물이고 1년에 한 2번 정도 새끼를 낳는데 그때마다 1마리에서 4마리 정도를 낳는 동물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물의 왕국 전문가 장유미 변호사님과 또 함께 어떻게 또 이렇게 세세하게 잘 공부를 해오셔서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상에 호주의 한 캠핑장에는 느닷없이 회방꾼들이 나타나서 캠핑장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텐트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한 가족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괴성이 들리면서 텐트가 찢어져 버립니다. 어머. 너무나 놀란 가족들이 황급히 대피하는데 어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캠핑장 이용객들이 발견한 모습 어머, 바로 쟤네 뭐예요? 이겁니다. 어머, 수컷 어머, 어머. 캥거루 2마리가 왜 이래? 정말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캥캥 그랬네요. 아이고. 난투극 상황인데요. 어허. 아이고 캥캥. 아이고. 한쪽으로 밀려 넘어지기도 하고 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네, 2마리의 수컷 캥거루가 굉장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멱살을 잡고 아이고. 발로 상대를 치는 등 사람 몸싸움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이러다가 텐트를 덮치게 된 어머 거죠. 어머 세상에. 지금 느긋하게 쉬기 위해서 안지윤 기자님, 저기 캠핑장 찾으신 분들은 오랜만에 좀 여유를 즐기려고 찾으셨을 텐데 지금 난데없이 저 격투 벌이는 지금 캥거루 때문에 난리가 났겠어요 진짜. 네, 지난 14일 오전 호주의 한 캠핑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참. 한 가족이 엄청난 울음소리와 함께 이렇게 텐트를 찍고 들어온 동물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요. 게다가 이 텐트 안에는요, 어린 2딸까지 있었기 어머, 때문에 어머. 더욱더 공포감이 컸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캥거루 2마리가 싸우고 있는데 또 하나 참 이상한 광경은 뭐냐면 뭔데요? 그 주변에서 다른 캥거루 여러 마리가 모여서 싸움을 구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야, 있었다는 이 겁니다. 캥거루들아 말려야지. 네, 이렇게 때리고 맞기를 반복하던 두 캥거루의 격렬한 일전에 텐트와 식탁 등 사람들의 캠핑 장비 다수가 손상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 캥거루들이 저렇게까지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막 격투를 벌인 싸운 이유가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동물원 사육사에 따르면 암컷을 놓고 수컷 2마리가 싸우고 있는 하하, 중이라고 이것들이 합니다. 참. 예. 이 캥거루들의 싸움 방식은 배에 발길질을 하는 등 잔혹한 편이라고 하는데 보기만 해도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네.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사람같이 싸우는 캥거루들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동물이다. 한 마리는 중재하려다 실패한 것 같다.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 모습, 이게 진짜 공포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하. 그 사람들인데선 제발 그러지 말고 너네 동네 가서 싸우렴 세상에. 그리고 싸우지 말고 좀 친하게 지내길 바란다 캥거루들아. 자, 이번엔 좀 바쁘게 남반구에서 북반구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미국에서는요 어느 강 큰 도둑이 경찰의 물건을 훔쳐서 도주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경찰에 의해서 목숨을 구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새벽 시간에 경찰이 한 차량에게 다가가서 검문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때 경찰차로 급히 달려가는 이 사람, 경찰관인데요. 네. 비어있던 경찰차를 누군가가 탈취해서 훔쳐타고 달아나는 겁니다. 아이고. 경찰이 급히 지원 요청을 하고 헬기, 경찰차를 어머? 총동원해서 해당 차량을 이렇게 추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난 속도를 내며 도주를 이어가는 이 절도범. 그러다 철길 위에서 그만 뒤집어지고 맙니다. 아이고. 차량으로 천천히 다가가는 경찰들 모습 보이시죠? 그런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운전자를 급히 꺼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차가 뒤집히면서 상황이 끝나는가 싶더니 다시 뭔가 긴박한 상황이 펼쳐져. 대체 왜 그런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이 순간 경적 소리와 함께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기 아이고, 때문입니다. 어떡해요? 지난 28일 오전 2시경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20대 네. 남성이 경찰차를 절도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경찰들이 교통 정리를 하던 와중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 땅에서는 경찰차가, 하늘에서는 경찰 헬기가 절도범을 뒤쫓고 네. 추격을 피해서 과속을 하던 차량 철로로 들어서다가 뒤집히고 맙니다. 이에 아이고. 경찰이
차량으로 다가서던 순간 열차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떡해요? 지금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잖아요. 경찰은 저 절도범을 어떻게 했을까요? 긴박했던 상황 영상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adio train struck the patrol car. Struck the patrol car. I believe they may have just got the guy out in time. Hey, y'all back up hard, please. Just in case something sticking off and hits it again, moves it towards y'all. 어쨌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고요. 역시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쨌든 구조를 했고 결국은 저 절도범은 교도소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